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2003년 설립돼서 2018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항공 운송업인데요. 2010년에 국내 항공 운송 사업 운항 증명을 취득하고 2011년에 국제 항공 운송 사업 운항 증명을 취득했습니다. 2003년 국내 최초로 저비용 항공사인 충청항공을 모태로 한성항공을 거쳐서 현재 사명인 티웨이 항공이 되었습니다. 2021년 3분기 기준 보잉 737-800기를 단일 기종으로 27대 보유하고 있고요. 매출 포지션은 여객 운송 95.2%, 화물 운송 3.8%, 기타 1.1%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볼게요.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450억 원, 영업손실 1,192억 원, 당기 순손실은 1,60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4억 원 감소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확산세 지속에 따른 업황 악화로 1,000억 원대의 적자를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2020년 1월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 당사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제선이 셧다운되면서 이 수익성이 매우 악화돼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용 절감, 화물 사업 확장, 신규 부가 서비스 런칭 등을 통해 수익성 방어에 힘쓰고 있고요.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와 트래블 버블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티웨이 항공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이 회사 대표적인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주라고 좀 불려도 과언이 아닌데 맞습니다. 티웨이 항공 사실상 이 자금 유동성의 어떤 위기에 좀 봉착을 하면서 지난 3년간 막대한 유상증자를 좀 거쳤는데 네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또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입니다. 내용을 좀 더 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의 결정, 신주의 종류와 수는요 5천만 주를 신주 발행하겠다. 현재 발행 주식의 총수는요 1억 1천만 주고 기타 주식 3,100만 주가 있는데 자 우선주죠. 1,100만 주의 보통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가 네. 보통 주식 5천만 주의 신주 발행을 좀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인데 890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300억 원을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전체 1,190억 원에 육박하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는 뭐냐면요. 기존의 주주들에게 먼저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에 청약되지 않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일반을 대상으로 공모 증자를 좀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예정 발행가는요 2,380원입니다. 지금 4월 13일 날 확정될 예정인데 만약에 이에 따라서 증권신고서 수립 과정에서 또 변동되거나 가격에 대한 어떤 변동 요인이 있다면 발행가액도 충분히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주주 청약이 우리사주 종합 청약 예정일은 4월 18일 하루고요. 구주주, 기존의 주주들에게 먼저 배정되는 청약일은 4월 18일과 4월 19일 양일간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4월 26일 날 납입 예정인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일정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공모 유상증자의 경우에 금융감독원의 투자 설명서, 증권신고서에 대한 어떤 수립 과정에 대해서 효력 발생을 반드시 좀 걸쳐야 되는 어떤 이런 일정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재되어 있는 이 증권신고서가 거짓 기재가 되어 있는지, 투자 위험도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축소되어 있는지, 네. 자 이런 부분들을 모두 검토를 하는 겁니다. 회사는 우리 회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자금을 쓸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우리 회사 현재 문제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증권신고서에 좀 기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청약의 흥행을 위해서 회사의 유리한 입장으로 포장할 거든 포장하고 안 좋은 내용들을 많이 축소해서 기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위험도를 오히려 상세하게 기재해서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에
좀 최대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을 유도하게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 증권 신고서를 최종 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효력 발생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지금 일정이죠. 4월 18일 그리고 4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의 청약 일정을 통해서 4월 26일 날 납입이 좀 진행이 되는 거고 네. 이후에도 만약에 납입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기정된 어떤 일반 공모 유상증자 일정에 따라서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단 내용에서는 뭐 크게 뭐 차이점은 없고요. 지금 아직 미확정인 어떤 사항들이기 때문에 네. 진짜 여기 나와 있네요. 일반 공모의 청약 일정은 4월 21일부터 4월 22일 양일간이다. 그러니까 4월 26일이 납입일이기 때문에 4월 18일 우리 사주 그다음에 4월 18일부터 19일 기존의 주주 그리고 4월 21일부터 22일은 청약되지 않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일반 청약 물량으로 배정을 하겠다는 건데 이 일정도 사실상 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 티웨이 항공의 유상증자 기업 공시 살펴봤는데요. 대표님, 이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사실 항공업계가 티웨이 항공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현금 확보에 나서게 됐는데 우리 사주 우선 배정 비율이 일단 20%고요. 그 외에 이제 일반 공모로 나서게 됩니다. 업황을 좀 감안하면은 이번에 그 유상증자가 좀 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좀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T항공의 이 올해 엔더믹 이후의 성장세 리오프닝주 관점에서는 충분히 항공 업황 즉 운항이 재개되는 시점에는 충분히 정상 궤도로 올라올 것이지만 당장 운항 재개가 된다고 해서 실적을 갑자기 수반해서 껑충 뛰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 회복기라는 것은 거쳐야 되는데 그래도 좀 기대되는 부분들은 운항 재개 관점에서는 다시 회사의 업황이 회복될 수 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훈이 있었습니다. 해운주로 불리우는 HMM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장기간 불황에 휩쓸렸던 해운주가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 비약적인 성장과 막대한 영업이익을 회수를 했다는 거죠. 관점에서 항공주도 충분히 이런 관점에서는 시세를 우리가 유추해서 향후에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것은 맞는데 네. 당장의 관점인 거죠. 지금 이 회사는요. 2020년도에 668억 원 그리고 지난해 8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네네. 자금 수요를 해마다 했어요. 그래서 주식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네. 이번에 많은 5천만 주의 신주가 또 다시 유통이 된다는 것은 전체 1억 6천만 주의 신주가 유통이 되는 셈이고 이에 따라서 1,190억 원의 자금은 조달하는 것이지만 환금성 즉 유통직수가 너무 시중에 많이 풀렸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감이 사실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유상증자가 흥행에 성공할까 사실 그게 좀 관건인데 리오프닝주 관점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것은 맞다. 네. 그런데 발행 예정 주식수는 상당수 적은 이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투자자도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2022년도에 과연 엔더믹 상황을 토대로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운항 재개를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영국에서는 마스크 착용도 금지했고 자가 격리 조치도 모두 해제하겠다라고 좀 이 공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각 유럽 국가에서도 동일한 어떤 흐름을 좀 가져오는데 사실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백신 접종률이 좀 빠르게 좀 진행됐던 네네. 이스라엘과 유럽의 사례를 좀 보면 너무 빨리 사실 이 거리두기도 이 완화하고 그다음에 뭐 봉쇄 조치도 완화하고 그렇죠. 각종 규제도 좀 풀면서 거의 뭐 코로나가 19가 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다가 맞아요. 갑자기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다시 셧다운이 좀 됐는데 지금 영국 눈치를 전 세계가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과연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인데 자 그거는 사실 좀 저도 갸우뚱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 만약에 영국의 사례로 좀 비춰봤을 때 오미크론 이후에 치명적인 어떤 증상 발현이 없다면 오히려 엔더믹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이런 관점은 TA 항공의 어떤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은데
오히려 오미크론 확산 이후 또는 신종 변이가 다시 나타나면서 네. 셧다운이 좀 더 다시 돌입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려감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그쵸. 이에 따른 장기 불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리스크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티웨이항공 지금 이 대규모 유상증자의 결정이 사실상 아주 맹목적인 투자 메리트는 아니다라는 관점도 크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공정위가 22일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했고요. 40개 국내 여객선에 대한 이제 슬롯과 운수권 재정비를 했는데요. 여객 노선 재편에 따라서 이 티웨이항공이 신규 운수권을 좀 획득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좋은 질문인데 이거는 사실상 LCC 업체에는 호재로 적용될 수 있는 요인은 맞다. 네네. 왜냐하면 저비용 항공사의 어떤 최대한 단점은 단거리 노선에 거의 노선이 집중돼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경쟁이 심화되게 되고 국외 항공사죠. 외국 LCC 항공사들과의 어떤 경쟁, 가격 경쟁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출혈 경쟁이 좀 심했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양분화된 어떤 노선에 대한 어떤 파일을 나눠 갖는다면 경쟁을 다소 분산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서 LCC 업계에서는 수익성 관점에서 좀 제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결합심사 조건부 승인이 사실상 LCC 업계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한간에 이런 부분들입니다. 알짜 노선을 대한항공에서는 포기할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대다수 노선들을 만약에 노선 포기를 통해서 배분이 된다면 LCC 업계에서는 오히려 단거리 노선의 어떤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노선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좀 크다. 그리고 지금 티웨이항공이 올해 2022년도에 총 3대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이 A330 그리고 300기 중형기라고 좀 불리우는데 네네. 지금 우리가 동남아나 이 단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이 항공석이 180석이에요. 소형기입니다. 사람만 간신히 태우고 거의 다 뭐 비즈니스석도 거의 없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노선 위주로 소형기를 이제 돌렸는데 중형기를 도입을 한다는 것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도 좀 만들 수 있고요. 부분적인 어떤 이 비행기의 어떤 이 여객 좌수가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거리 이상을 항해할 수 있는 여객기의 도입 3건이 사실상 티웨이항공이 반사수혜적인 관점에서 호주 노선까지 좀 갈 수 있거나 중동의 노선까지 좀 갈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져간다면 네. 수익성 관점에서 단거리 노선을 기점으로 중형기까지 갈 수 있는 사업적인 어떤 이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수혜 부분은 명확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봅니다. 네, 티웨이항공의 이번 수혜 부분은 좀 명확하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메가 LCC 등장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양대 항공사의 기업 결합에 따라서 이제 메가 LCC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의 자회사들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자회사들이 통합을 해서 거대한 LCC가 탄생을 하면은 이게 좀 티웨이항공한테는 위험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지금 LCC라는 게 사실은 저비용 항공사의 어떤 이점을 좀 파일을 좀 나눴는데 네네. 지금 아시아나 그리고 대한항공의 어떤 기업 결합 심사 이후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가 지금 에어서울, 에어부산 그리고 진에어가 진에어, 있고요. 그리고 뭐 한 개 정도가 좀 더 생각이 났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한 4가지 정도의 항공사가 있어요. 지금 이 LCC 파이도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막대한 LCC의 또 1위 점유율을 갖고 있는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 셈인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LCC 업계에서는 충분히 좀 반발이 예상될 수도 있고 그렇죠. 독과점 논란에 좀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한 어떤 이 단계 통과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조건부 결합 심사 이후에 LCC 일부 부분에 대한 어떤 노선 포기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어떤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기업 통과 관계 심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티웨이항공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회복이 가능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또 대응 전략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아까 유상증자 문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듯이 회사는
890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300억 원은 빚을 갚는 데 좀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2년도에는 중대형 항공기의 세대를 도입할 건데 이 도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 포스트 그쵸. 코로나 이후에 결합심사 이후에 확정된 어떤 노선을 받아서 중형기도 돌리고 단거리 노선도 공략적으로 좀 가져가면서 빠르게 회복하겠다는 어떤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관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건은 엔더믹의 조기 종료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번 이런 조치들이 가장 크게 좀 부각될 수 있고 자 리오프닝 쪽 관련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지금 보는데 지금은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리오프닝 주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지금 글로벌 관점에서 방역 수치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봉쇄를 해제를 했는데 네네. 추가적인 어떤 바이러스의 어떤 창궐이 없고 오히려 안정적인 수준을 좀 가져간다면 글로벌 국가에서도 모두가 봉쇄를 좀 해제하거나 크게 완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는 수익성 회복 관점을 좀 보는데 네. 지금 추정하기에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올해 그래도 여름 휴가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반가운 좀 소식인데. 소식도 좀 네. 전해지고 있고 지금 2월부터는 지금 태국과 필리핀에 자가격리 입국 면제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네. 신혼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동남아시아 쪽에 어떤 관광을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추세를 좀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러한 노선들이 좀 본격화가 좀 된다면 국경의 어떤 개방들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회복세를 빠르게 좀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번 증자를 통해서 회사는 확보된 운영 자금으로 엔더믹 이후를 좀 대비하는 투자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티웨이 항공 주가 전망과 또 대응 전략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지금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3.3%의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은 리오프닝이죠. 즉 업황 재오픈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그런데 좀 판단하기 애매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월봉 주가를 좀 보면 지금 2019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떤 가격보다 사실상 아이러니하게 가격이 더 올랐던 부분이 있죠. 그러네요. 물론 유상증자의 권리락가도 모두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다소 코로나19 업황 회복에 대해서 주가가 과대하게 좀 평가됐던 부분들은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 좀 반영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 주가의 어떤 추이를 보면 지금 전저점의 영역대로 좀 떨어지는 구간, 요 구간인데 2,600원 상단에 위치한 추세적으로도 지금 탄탄하게 좀 올라가 있는 3,340원대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들은 리오프닝 기대감이 반영된 단기 시세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 자,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좀 거품이 좀 다소 끼어 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유상증자일 이후에 4월 달에 신규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시점, 환금성의 제약을 받거나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신주의 유통은 단기의 물량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의 관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의 관점은 자, 저는 요 구간입니다. 지금 자, 요 하단에서 자, 2,500원, 2,500원에서 2,900원, 2,500원에서 2,900원 구간이 도래된다면 다 도래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2,500원에서 2,900원이 도래가 된다면 포트 비중 5%의 부담 해소를 좀 제시해 드리고요. 네. 추가 포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4월 이후에 유상증자의 어떤 여부를 보고 좀 판단을 해볼 텐데 4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죠. 그쵸. 티웨이 항공은 청약 시점에 따른 어떤 부분 또는 증권 신고서 수리 여부에 따라서 한 번 더 재점검을 통해서 매수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하기 좋은 구간 2,500원에서 2,900원이 도래한다면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4월 이후에 유증 결과를 보고 추가 매수를 판단할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티웨이 항공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1980년 설립돼서 2011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신세계 그룹 내 종합 생활 문화 기업으로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를 국내에 직수입해서 우량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여성복 캐주얼 브랜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기획 생산 및 유통합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를 직수입해서 자체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요. 코스메틱 부문에서도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신세계 톰보이 등 4개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매출 포지션은 패션 라이프스타일 부문 73.7%, 코스메틱 부분 26.3%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지난해 잠정 매출액은 1조 4,507억 원, 영업이익은 919억 원, 당기순이익 83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72.4%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63.4%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세계 인터내셔널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식 분할을 결정했는데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분할 결정. 주식의 분할을 결정했다는 것은 회사의 한 주당 가액에서 액면을 분할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회사의 분할 전 액면가는 5,000원인데 5대1 분할을 통해서 한 주당 1,000원으로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행 주식의 총수가 714만 주인데 분할 후 5배로 늘어나게 되니까 3,570만 주로 주식이 확대되는 것이죠. 주주총회 예정일은 3월 23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식 분할을 최종 좀 승인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분할에 따라서 매매 거래 정지가 되고 4월 11일 분할 상장을 통해서 시장에 다시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네. 주식의 분할 목적은요. 유통 주식수의 확대다라고 좀 밝혔는데 하단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결의를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일정 절차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령과 기관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주식의 분할 부분은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입니다. 네네. 그냥 회사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주주들의 승인을 좀 득해야 되고 승인이 완료가 된다면 이 일정에 따라서 4월 6일부터 8일간 주권 거래가 좀 정지가 되고 4월 11일 날 변경 재상장이 좀 되는 건데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이 회사에 지금 주식 1,000주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자 기준일까지 갖고 있는 거죠. 기준일까지 갖고 있다면은 지금 1,000주가 4월 11일 날 5,000주가 돼서 들어오는 거죠. 오. 그러면 지금 주가 곱하기 5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액면 분할에 따라서 이 주식의 수는 증가가 되지만 오히려 주가는 5대1, 자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셈인데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 종가가 15만 2천 원. 어제 기준으로 따지면은 14만 7,500원이었으니까 네네. 29,500원이 형성이 되는 건데 오늘 종가 기준에서 5배니까 뭐 지금 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3만 한 300원 정도? 3만 300원 정도의 어떤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네네. 분할이 된다는 것은 주식 수가 늘어나고 주식 수의 증감에 따라서 액면 분할 효과로 인해서 주식의 가격은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참고가 되는 공시입니다. 네,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공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배당 확대에 이어서 이렇게 또 주주 환원 정책으로 액면 분할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액면 분할이 왜 주주 환원 정책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통상적으로 액면 분할이 주주 환원 정책으로 볼 수도 있고 네. 관점에 따라서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무상증자가 있었죠. 무상의 신주를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면서 기존의 어떤 평가 이익 가치에서 신주의 이익 가치가 반영이 된다면 주주들의 입장에서 일종의 보너스가 생기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상증자는 대표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다. 그다음에 자사주의 취득 또는 취득한 자사주의 소각. 왜냐하면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통주식수가 적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이 주식마저도 소각을 하게 되면 유통주식수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주주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배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액면 분할의 효과가 대표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라면 액면 병합도 주주 환원 정책이냐? 자,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지금은 적정 유통주식 수를 적정화, 즉 현실화해서 소액 주주들의 어떤 이 진입 장벽을 좀 낮춰놓는 거죠. 15만 원에 육박한 주식 한 줄 사는 것보다 3만 원짜리 주식을 만약에 한 줄 사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회사에 관심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네. 메리트가 좀 있는 거죠. 가령 한 주당 뭐 2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한 주를 사기 위해서 투자 시드가 좀 부족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면하게 되는 셈인데 그렇죠. 액면 병합, 주식 분할에 따라서 이 효과가 있다면 신규 소액 주주의 어떤 이 진입 장벽을 좀 낮춰서 오히려 유통주식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즉 주가의 어떤 안정화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측면에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제 보는 시각도 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좀 소형주의 어떤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뭐 1,000원짜리 주식을 뭐 액면 병합해서 뭐 5배로 늘려서 5천만 주고 된다면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났죠. 주식 분할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더 더디게 오히려 좀 더 하락폭을 좀 더 크게 가져가는 현상들도 좀 있었지만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어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네. 2월 9일자 공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회사는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수시 공시 의무 공정 공시를 좀 제출했는데 네. 관련 수시 공시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주주 환원 정책을 구체화해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주주 환원 정책을 하기 위해서 예측 가능성을 현실화한다. 주주 환원 정책의 원칙, 환원의 재원은요 연간 영업이익의 10%, 별도 재무제표 기준에 곱하기 10%를 환원 재원으로 해서 최저 배당금을 주당 1,200원으로 액면 배당하겠다. 지금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 857억 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는 1,200억 원의 액면 배당은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매 3년, 최초 기간 2022년부터 2024년, 향후 3년간은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확정된 어떤 이 배당 가능이익에 대해서 회사가 배당 환원 정책을 좀 펼쳤고 이에 따라서 주식 분할의 어떤 결정 효과까지 좀 같이 시너지를 좀 내는 관점이라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런 요인에 따라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 맞다 판단되는 대목입니다. 네, 이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경우는 요인에 따라서 그래도 주주 환원 정책으로 좀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사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타격을 입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보다 호실적을 또 기록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좀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봐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앵커님이 아까 기업 개요 시간에 우리가 실적 좀 얘기를 했는데 네. 2월 8일 날 제출한 실적에서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이전 상황보다도 오히려 호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좀 더 뭔가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유통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갑자기 코로나19 팬데믹이 창궐해서 오미크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대다수 이 패션 회사들의 어떤 실적 타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2019년도보다 실적이 좀 더 크게 좀 성장했다는 맞아요. 거죠. 그런데 이 성장 요인을 좀 더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대다수 전 사업 부분이 고르게 좀 성장을 했지만 특히 수입 패션 그리고 수입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크게 좀 증가했다. 각각 한 21.5% 그리고 24.5%가 좀 증가했는데 수입 명품을 수입해서 국내 판매를 하는 겁니다. 네. 이 회사 수입 명품 판매에 따른 호조 그리고 수입 화장품, 명품 화장품의 판매 호조까지 실적이 좀 반영되면서 성장성을 좀 이뤄냈는데 지금 저는 사실상 과거에 우리가 좀 본다면 지금 대다수의 어떤 유통 회사들, 패션 회사들은 실적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명품 브랜드의 어떤 수입 의류나 수입 화장품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어떤 이 판매 호조 부분이 좀 반영이 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품 시장이 국내에서 성장성을 좀 더 가져가는 이 원인에서 실적 성장을 좀 유도했다라고 네. 판단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자체 온라인몰인 SI 빌리지의 성장세도 굉장히 좀 가파른 편인데 이런 오프라인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온라인 사업 쪽으로 더 주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예, 지금 오프라인의 강점을 갖고 있던 신세계, 최근 신세계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통해서 기존의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의 오프라인 이 강점을 갖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토대로 해서 온라인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입 명품과 수입 이 화장품의 이 온라인 접목, 온라인 쇼핑몰의 어떤 접목 효과는 충분할 것이다. 지금 명품 관련된 중고 거래 사이트도 있고 신규 수입을 통해서 좀 판매하는 병행 품목을 좀 판매하는 이 온라인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지금 이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이 오프라인 거점 이 매장들이 있고요. 자체적인 어떤 패션 브랜드나 오프라인 이 몰을 충분히 갖고 있는 이 회사의 강점에서 온라인 사업 부분과의 어떤 시너지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언택트 시장에서의 어떤 이 실적 호조 효과에는 상당수 좀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사실 이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어떤 이 가격대보다 네. 온라인 구매 비율은 훨씬 더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그런 맞아요. 이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명품 시장의 어떤 이 소비 계층이 조금 그래도 오프라인 매장보다의 어떤 가격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몰의 어떤 실적 부분으로 같이 가져가는 어떤 성장도 있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전망과 또 대응 전략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회사 근데 2020년도 기점으로 해서는 실적 성장 부분이죠. 2020년도에도 실적 2021년도 5월에 분기 실적을 좀 사상 최대로 좀 기록하면서 네. 명품 판매 호조에 따른 어떤 기대감은 모두 선반영됐는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상승 부분은 모두 다 반납한 주가의 어떤 하단 부분보다 오히려 더 저점의 영역대까지 지금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네요. 11만 5천 원 구간이었는데 지금 사실상 제가 지금 방송에서 좀 다루지는 않았지만 1월 28일 날 연중 최저점이었던 이 구간에서 가장 매수하기 좋았던 구간은 10만 원에서 12만 원 구간이 맞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제가 좀 늦게 다루긴 했지만 매수하기 좋았던 구간에서는 이 부분이 맞았고 제가 이거는 모 방송에서 한번 좀 다뤄드렸던 이력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상 이 추세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지선을 충분히 뚫어서 지금 15만 2천 원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어떤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회복세를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자 지금도 사실상 저가로 좀 보여지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간인데 자 실적적인 기조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좀 있다. 네. 가장 좋은 구간에서 매수하진 못했지만 11만 원에서 12만 원 구간의 어떤 매수 포인트를 좀 놓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지금 단기 공략 부분에서는 2022년도에 어떤 성장을 좀 예상하는데 최근에 이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실적의 컨센서스 예측 전망치를 좀 이 하향 조정을 했어요. 올해는 좀 실적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2022년도 반기까지는 그래도 실적 기조가 좀 있기 때문에 자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13만 원. 자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13만 원 구간에서 자 요 구간이죠. 13만 원 구간에서 14만 5천 원, 13만에서 14만 5천 원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이탈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1만 원에서 12만 5천 원 기점, 11만 원에서 12만 5천 원 기점 추가 매수,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단기 공략하게 되면 이제 13만 원에서 14만 5천 원 10%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탈 시에는 11만 원에서 12만 원 추가 매수 10% 포트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마지막 기업 토비스입니다. 토비스는 1998년 9월 설립돼서 2004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카지노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모니터, 그리고 TFT LCD 모듈의 제조 및 판매고요. 디스플레이 분야로는 전장용 중형 디스플레이 모델과 IT용 중형 모델을 개발 및 양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비접촉식 채용계를 출시해서 의료기기 사업에도 진출한 바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TFT LCD 모듈 49.1%, 산업용 모니터 50.9%로 구성되는데요. 실적도 한번 살펴보시죠. 토비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634억 원, 영업손실 8,085만 원, 당기순이익은 6억 3,982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84.2%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토비스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좀 공시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로딩이 좀 되고 있으니까 잠시 보도록 하죠. 네. 자, 이 로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비스입니다. 자, 토비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경영권 분쟁 소송이 또 하나 있었죠. 2월 11일 날 저희가 토비스 방송을 한번 더 해드렸는데 당시에 자, 내용을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토비스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이 있었습니다. 차파트너스 자산운용회사와 KB증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법원에 신청을 좀 구했고 아직 판결에 대한 확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또 다른 경영권 분쟁 소송이 좀 제기가 됐는데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송 등의 제기 신청,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안건을 반영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허락을 좀 구하는 겁니다. 네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토비스는 2022년 3월에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의안을 상정해야 된다. 주총 2주일 전까지 의안을 기재해서 소집 공고를 해야 된다. 근데 별지 의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내이사의 어떤 선임이나 사회이사의 어떤 선임인지 감사의 선임인지 밝혀진 바는 없었는데 회사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초 2월 23일 이사회에서 신청인들의 주주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이 있었는데 네. 신청인들이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사회에서 주주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지금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일단 뭐 공시는 좀 제출했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주총 소집 결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의안 상정을 해줬네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3월 21일 오전 9시 창조동 1층 대강당에서 개최 예정인 정기주총에서 네네. 안건이 최종 결의가 됐습니다. 의결사항 재무제표 승인권이 있고요. 이로 인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연결 재무제표 승인, 그 다음에 이익배당 잉여금 처분 계산서 승인, 그래서 현금 주당 100원을 결의했고 주주 제안으로 현금 500원을 배당해달라라고 네. 주주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회사 측은 현금을 100원 정도 배당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고 지금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사는 500원의 배당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네. 두 번째 정관 일부 변경에 대해서도 주주 제안에 따라서 어떤 변경 세칙이 좀 있었고요. 회사 측에서 재선임 예정인 김영조 사회이사의 선임 안건이 있는데 주주 제안에 따라서 사회이사 김창규 사회이사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 제안이 아닙니다. 네. 회사 측의 재선임 안건과 사회이사 1명에 대한 신규 선임 안건이 있다. 그런데 감사 선임 안건이 있네요. 기존의 안영수 감사의 재선임 안건을 회사 측에서 제안을 했는데 주주 제안으로 인해서 감사 심해섭 감사 예정인의 주주 제안 선임까지 예고돼 있고 네. 5-1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이 뭐냐면 2022년도 임원의 보수를 줄 수 있는 어떤 한도예요. 5억이다. 그러면 5억 안에서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주 제한이 얼마로 제한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사의 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라라고 좀 제한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자, 그래서 좀 보면 지금 뭐 이사 및 감사에 어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감사를 주주 제한으로 인해서 일명 선임해서 회사의 경영 상태를 감시하겠다라고 좀 밝혀졌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주총 소집 공고까지 보면 이 상세한 또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지만 네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란톡 기업공시 연구소에서 한번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토비스가 사실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로 이렇게 소송 제기 신청 공시를 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다뤘던 주주 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이어서 이렇게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까지 한 이유는 혹시 뭘까요? 일단은 지금 주주권을 이 주주의 권리를 좀 행사해서 회사 측으로 하여금 주주의 이익을 좀 대변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건데 네. 소위 말하는 행동주의 편들하고 지금 자칭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의도입니다. 지금 회사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의결권에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해서 오히려 주주의 권리를 좀 제고시키고 이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안건에서 우리가 상정됐던 감사의 선임 안건 그리고 이사 보수 한도에게 어떤 이 하향 조정 또는 이 배당에 관련돼서도 100원이 아니라 500원의 어떤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위한 어떤 일련의 조치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실적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이 앞으로 리오프닝과 또 전장 디스플레이 사업으로 토비스가 안정적인 성장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토비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회사의 어떤 사업의 최대 캐파 중에 하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산업용 모니터와 그다음에 전장 사업 디스플레이 부분이거든요. 네. 원래는 휴대폰 모듈에 들어가는 LG향에 전량 납품을 했는데 2020년도에 LG에서 휴대폰 사업 부분을 모두 철수하면서 전체 매출 대비 53.7%의 매출 중단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업 부분이 LG의 전장향 디스플레이 관련된 매출 부분을 흡수되면서 오히려 좀 기대감을 좀 부각시키고 있던 상황이었고 네. 지금 공시를 좀 보더라도 산업용 모니터 사업 그리고 카지노 업황 회복으로 매출이 증가했는데 TFT LCD 모듈 사업은 전방 거래처 휴대폰 사업 중단 효과로 매출이 감소했다. 근데 이 부분을 자동차향 디스플레이용으로 이 매출처가 좀 변경이 되면서 올해 이 실적 수반은 네. 2022년도에 좀 반영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리오프닝적 관점에서 지금 엔더믹 이후에 카지노에 대규모 이제 시설 투자가 좀 예고가 됐던 거죠. 맞아요. 거의 한 3년, 한 2년 넘게 셧다운이 돼 있기 때문에 자체 지금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요. 그쵸. 객장에 대해서 시설 보수 및 유지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산업용 모니터 전 세계 카지노에 이 점유율 1위와 2위에 해당되는 이 회사에 전량 납품을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수혜가 본격화된다면 2022년도에는 실적적인 측면으로 좀 우리가 전망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토비스의 대응과 투자 전략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난 2월 11일 시간에 제가 타점 잡아드렸던 구간이 9,100원에서 10,100원에서 10,000원 구간이었습니다. 10,000원 구간까지 제가 이 타점을 좀 수립을 했는데 자, 요 구간에 우리가 수립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다. 추가적인 구간에서는 리오프닝 주 관점에서의 어떤 실적 호조의 부분은 2022년도 반기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9,100원에서 만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실제 지분 싸움으로 어떤 번져지는 어떤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주주 제한의 어떤 통과 여부는 사실상 가늠해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배당 확대라든지 관련된 어떤 목소리 그다음에 추후에 장내 매수에 관련된 이슈가 확인이 된다면 추세적인 어떤 단기 모멘텀 부각 가능성은 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토비스 9,100원에서 만원 5% 포트 비중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